기원전 44년 가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문명의 맹아,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한 예수가 서기 30년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문명사회를 앞당길 수 있었을까?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려고 설정한 가정입니다. 가설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관찰이나 실험으로 검증되면 진리가 됩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가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문학에서 이룩한 새로운 행성의 발견이나 물리학에서 이룩한 원자와 핵, 구조의 해명, 여러 가지 입자들의 발견은 모두 가설의 설정과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폴레옹과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던 라플라스, 그의 선배 라그랑주, 세 사람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라플라스가 자신의 저서를 나폴레옹에게 진상하니까 누군가가 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행성을 움직인다는 이론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라플라스를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서도 당신은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무신론을 입에 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라플라스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가설이 필요 없습니다. 라그랑주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멋진 가설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나마나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원으로 하는 책력, 서력을 사용하지 않고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책력을 바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결정적 단서를 유추해낸 결과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예로부터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큰 달 31일 4번, 작은 달 29일 7번, 윤달 28일 1번이고 1년은 355일이었습니다. 정월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마르티우스 달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하지 못한 역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비롯하여 절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석대제관이 부족한 날짜를 계산해서 22일 또는 23일 추가된 새 달력을 연말이나 연초에 공표했습니다. 로마인들과는 달리 이집트인들은 1년이 365일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우기 때마다 나일 강이 범람하면서 토사가 떠내려와 삼각주를 덮었습니다. 그 때문에 걸음을 주지 않아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을 주도했던 이집트인들은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시리우스별은 70여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강물이 범람하기 전 태양보다 먼저 지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이내 태양에 가려 보이지 않곤 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 사실에 주목한 무명의 어느 천문학자가 시리우스별이 뜨는 시점을 첫째 날로 1년을 365일로 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으로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만든 달력 중에서 가장 지성적인 달력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살해당한 기원전 48년 가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천문학자 소시게네스로 하여금 4년마다 윤달이 들어가게 하고 춘분을 3월 23일로 고정시킨 율리우스력을 만들게 하고 기원전 45년을 문명시대의 원년으로 새 달력을 공포했습니다. 이때 공화정이 시작된 기원전 509년을 기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최초 도서관장 마르쿠스 테렌티우스였습니다. 가이사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세기까지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새 달력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였습니다. 가톨릭이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뉘고 서방교회의 53대 교황 요한 1세가 동방교회를 방문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매년 바뀌는 부활절 날짜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지시했습니다. 엑시구스는 유대 총독 빌라도 재임 중에 예수 사건이 있었고 율리우스력으로는 75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나이 30을 뺀 율리우스력 45년을 원년으로 한 교회력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율리우스력을 교회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톨릭을 믿는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사람들은 율리우스력 1627년 10월 4일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깨어나면서 서력 1582년 10월 15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5년이 사라지고 날짜도 10월 15일로 바뀌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가이사르 암살 직후에도 율리우스력을 일축하고 기원전 753년을 로마 건국 원년으로 하자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건국 신화를 만들도록 옥타비아누스가 지시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자작시 목가집을 완성하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마이케나스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헌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마이케나스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서사시와 유사한 작품을 주문했습니다.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겁에 질린 옥타비아누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일개 병사였던 마이케나스가 말고삐를 잡고 안전지대로 피신한 일이 있었고, 옥타비아누스의 생명의 은인이 된 마이케나스는 당대 최고의 책사로서 제정로마 기틀을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흥성과 영광을 장식해줄 새로운 신화와 영웅적 스토리가 절실했던 마이케나스는 기원전 27년을 아우구스투스 황제 집권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질적인 위장병 환자인데다가 겁이 많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직접 칼싸움을 한다거나 고매한 독백과 신들과의 대화 설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반대편 인물로 그 누군가를 사악한 존재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서사시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 군과 싸우다가 패배한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를 주인공으로 호메로스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부하들과 각지를 방랑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라티움에 도착한 아에네이스가 제2의 트로이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수행한다는 허구의 이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아에네이스가 카르타고에 도착하고 디도 여왕과 사랑에 빠졌을 때 신이 나타나서 하루빨리 여인의 곁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애인이 떠난 다음 시련의 아픔을 참지 못한 여왕이 애인이 남기고 간 물건을 태우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련의 이야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아에네이스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라티움은 이탈리아의 중부 서안 아펜니노 산맥과 서쪽 티레니아해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였습니다. 예전부터 라틴인들의 조상이 살고 있던 지역이고 로물루스의 전설이 시작되는 알바론가와 가까운 곳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들과 유랑민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아에네이스가 받았다는 신탁을 로마의 신 유피테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아우구스투스 조상을 유피테르 양자로 둔갑시켜 신탁을 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이케나스가 또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개인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던 카이사르를 신의 화신이자 세계 인종의 구원자로 만들게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하던 베르길리우스는 더 이상 황제의 우상화 작업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기 전 자기보다 11살이나 적은 리비우스에게 원고를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불살라 버리게.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로 가다가 열병에 걸려 되돌아와서 기원전 19년 죽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죽으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리비우스가 집필 중인 역사서 첫 장에 베르길리우스의 건국 신화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리비우스는 자신이 만든 연대기, 그러니까 에트루리아의 7대 왕이 추방되고 공화정이 시작되던 기원전 509년을 기원으로 도시의 건설로부터 늘 저술 중에 있었습니다. 리비우스의 도시의 건설로부터 142장 중에서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면서 시작하는 1장 건국 신화는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2에서 5장 갈리아인의 로마 약탈, 6에서 10장 삼리움과의 전쟁,
11에서 15장 이탈리아 반도의 정복, 16에서 20장 포에니 1차 전쟁, 21에서 30장 포에니 2차 전쟁, 31에서 45장 마케도니아와 페르세우스 전쟁, 46에서 70장 동맹시 전쟁, 71에서 80장 네란과 마리우스 죽음, 81에서 90장 네란과 술라의 죽음, 91에서 103장 폼페이우스의 개선, 104에서 108장 공화정 말기, 109에서 116장 네란과 카이사르 암살, 117에서 133장 악티움 해전, 134에서 142장 드루수스의 사망. 이처럼 142권까지 썼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인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를 건국한 것처럼 신화를 일장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건설로부터 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비우스는 집필 목적을 서문에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된 로마인들의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로마를 위대하게 이끌어온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내란을 초래하게 된 대표적인 분위기를 알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카이사르 통치 이념과 부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건국 신화를 집어넣게 되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비우스는 드루수스 사망 이후의 역사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게르만족과 싸우던 로마군 17, 18, 19군단이 토이토브르크 숲에서 참패를 당하고 사령관 바루스가 현지에서 자살한 서기 9년 사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서륙전에 나섰다가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후임 사령관 게르마니쿠스가 적에게 빼앗겼던 2개의 군단 깃발을 되찾았는데도 도시의 건설로부터 애 넣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망 이후 3년이나 더 살았으면서도 황제의 행적을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뚱맞은 내용을 구장에 집어넣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로마와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의 건설에 앞서 일어난 전설들 또는 그것이 건설된 것은 역사가의 확실한 기록보다 시인의 창조로 꾸며지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리비우스는 건국신화를 서두에 집어넣게 해서 자신의 역사서를 한낱 픽션으로 만들어버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시인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내막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리비우스의 가상 역사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시인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조롱한 리비우스는 베네치아 서쪽 파도바 고향에서 서기 17년 75세에 사망했습니다.